그러니까 대략 중2가 넘어가게 되면 학생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2다. 그러면은 부모랑 학부모가 같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이다. 그러면 엄마 교육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 두뇌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 연령 자체가 일단 15세가 넘으면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변화의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안 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뭔가 준 협박을 해서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올리게 한다든지, 과외를 시킨다든지,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일단 너 그 대학 들어가기만 해.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런 게 가능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여기서 그 미래 사회의 그 인재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보면은 뭔가 그 전공이 재미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지금은. 그게 재미있어서 그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재미있어서 선택해야 되고. 부모는 좀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3, 4번이 지금 좀 아쉽죠, 이게. 이거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일찍 어느 거 하나는 몰입을 해서 거기서 10대 때 고수라는 소리를 들은 게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린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10대 때 우리 애는 뭐라도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 사회의 우리 인간의 직업은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했던 인간 동물원 내에서의 직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호하는 어떤 인간 동물원 개념의 일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즐기지 않게 되면 남들이 대신 그걸 즐거워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즐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일이라든가 노동이라는 것이 개념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일이라든가 노동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당장에 지금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고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월급을 왜 받아야 되냐면은 그 생필품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이제 다 같이 힘들어지거나 다 같이 그런 것들이 복지사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정확히 어디로 갈지는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건 본인이 즐겨야지 남들이 그 즐기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남들도 재밌네라고 착각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막 그걸 즐겨야지, 그죠? 어떤 하나의 축제, 미래의 인간 사회, 피플주는 어떤 하나의 축제 현장과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이게. 심리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만족감을 나는 인공지능 로봇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피플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인간들끼리 뭔가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축소가 되긴 하죠. 축소가 되고 인공지능 서비스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 세계는, 그 세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그 인공지능 로봇을 서비스해주는 업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업체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기는 아직 지금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 진로는 피플주 내에서의 우리 인간들끼리 어떻게 축제를 즐기면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면서 서로 인간끼리 어떤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또 인간의 부족함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미래사회 피플주의 핵심은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즐기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완벽하고 더 똑똑한 인간, 덜 똑똑한 인간 이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왜냐면은 워낙에 인공지능이 똑똑해버리니까. 뭐 1조 배 이상, 똑똑한 인간의 1조 배 이상 뛰어나버리니까, 그리고 이 뛰어난 인공지능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세돌이 대단한 IQ 156이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세돌도 그냥 원숭이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래사회의 우리 인간들끼리의 어떤 거는 뭐냐면은 약간 부족한 매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바보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보 같으면 그냥 얘는 무능하고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들이 좀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인간들이 즐기는 것들이.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생기듯이.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복지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인간으로 끝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은 이것도 조금 잘하고 저것도 조금 잘하고,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국영수 사과,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과목도 우수하고 이 과목도 우수하고, 뭔가 탁월한 과목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은 자기가 그게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그냥 자기는 말만 하면 막 시가 줄줄 나온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걔한테는 역할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피플주 내에서의. 상당한 걔는 일종의 매니아층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자기만의. 뭔가 하나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3번, 4번이 상당히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중요해지는 것이죠. 7번, 8번. 이 7번, 8번은 어떤 거에 관한 거냐면, 자, 성공의 확률을 계산하는 인간보다 성공의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래사회에서. 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를 많이 하겠죠. 실수를. 그런데 이게 사이드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한 분야에서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책을 통해서 쌓을 수 없는 암묵지라는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 때는 전쟁터의 선임하사 예를 많이 들어요. 신병이 전쟁터에서 한 10년 동안 살아남아서 이렇게 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적군하고.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신병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달을 못하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전투를 잘하는 거냐면 전투 상황은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적용을 한 20가지씩 다르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20가지씩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교집합적인 어떤 교집합이 나오게 되고 그 순간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남고 적군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감이 딱 오는 겁니다. 그 감이 오는 것으로서 걔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이 오는 그 과정 자체는 절대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순간에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암묵지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암묵지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된다 할지라도요, 컴퓨터를 많이 이렇게 고쳐보고 고장난 것을 다뤄보고 그 로봇 프로그램을 막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미래 사회에서 그다지 중요한 경험은 아닌데, 인간의 두뇌라는 게 응용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용력이. 그래서 비록 훨씬 진화한 인공지능 로봇 회사에 이 사람이 있어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로봇을 안 만져본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전혀 그 프로그램을 안 해본 사람보다는 그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뭔가가 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바로 현장에서 행동을 먼저 하고 실패를 많이 해본 애가 결국에는 남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정말 우리 부모들이 가장 보내기 싫은 데가 바로 이런 데입니다. 7번, 8번. 정말 보내기 싫은데.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우리 부모들이 정말 보내기 싫어하는 데에 일찍 보내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우리 집안은 말이야,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라.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럼 걔는 뭐냐면은 10대 중반에 어떤 도저히 책으로 배울 수 없는, 몸으로 배우는 이 세상에서 또는 기계와 함께 또는 무엇과 함께 또는 사람들하고 장사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10대 중반에 쌓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15살에 취직을 해서 또는 13살에 취직을 해서 17년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30살이 된 애하고 쭉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려고 이제 딱 나온 애하고 상대가 안 돼요. 실제 현장에서는. 10년 동안 경험한 애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분야로 딱 가려고 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 분야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기가 공부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곳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공부하고 상관없어. 이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몸을 써가면서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혀가면서 경험을 쌓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좀 약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인공지능도 어떤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그 약하다는 것이지 미래 인공지능이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런 것도 이제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들만큼 융통성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대요. 그래서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그 해를 2045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045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2045년이나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상용화되진 않겠죠. 그럼 대략 2050년에서 2060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60년대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더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곳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는 정말 그냥 피플주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동물원에서 즐기는 그냥 그런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래서 자, 10번은 뭐냐면은 이것도 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맛봐야 된다. 자, 이것도 그 매니아 덕후 있죠. 덕후 매니아랑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국영수 사과를 잘하는 것으로는요, 이 성과를 결코 맛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학 공부라는 것이 수학과의 박사과정에 있는 애보다 고3이 더 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고3 수준에 맞는 문제를 잘 푸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성과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긴 했으다. 시험 성적이 좋아. 그럼 경쟁에서 이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뭔가를 맛보는 성과는 아닌 거예요. 뭔가를 맛보는 성과는 그 좀 정해진 규칙이나 틀 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경쟁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 딱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장사하는 거, 내가 이제 팔고자 하는 물건을 다 팔았다, 뭐 이런 경우, 다 팔았다,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발명, 만들어서 이게 작동을 한다, 어떤 특허를 냈다, 뭐 그런 것들, 칭찬을 받았다, 뭐 공모전에서 무슨 뭐 장려상을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예체능 중에서도 무슨 뭐 퍼포먼스, 무용 퍼포먼스를 뭐 작곡을 하고 뮤지컬 하나를 해서 공연을 했다, 뭐 이런 거. 작품 하나를 완성했다, 만들기를 끝냈다, 이런 게 실용적 성과를 직접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실용적 성과를 직접 맛보는 것이, 이게 대학교 가서도 이걸 해야 되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때는 좀 어렵지만은 대학교 때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좋아지냐면,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두뇌에서는 그 창의력의 호르몬인, 창의력과 만족감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타고나기는 영리하게 또는 창의적으로 타고나지 않았지만, 이거를 맛보는 횟수가 많을수록 계속 영리해지는 겁니다. 계속 창의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뇌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두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본질은 감정이에요. 감정.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감정은. 감정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좀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 오두의 핵심입니다. 메인이고, 제가 진로 강의 때마다 항상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진로의 상황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이쪽하고 이쪽에가 지금 어떤 직업의 기회가 많고, 또 이쪽에가 직업의 기회가 많은 거고요. 가운데가 직업의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는 뭐냐면은, 뭐 나는 교양 독서를, 추천 도서를 많이 읽었다, 뭐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땄다, 나는 학벌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엘리트의 조건이죠. 모범생. 그 모범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핵심입니다. 모범생들이 해왔던 역할들이 사라진다. 그게 자동화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 교사, 약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먼저 위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를 쓰는 직업이라서 그래요. 머리를 쓰는 직업이 먼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MIT 공대의 그 맥카피 교수가 한 얘기인데, 화이트 칼라가 먼저 실업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화이트 칼라가 더 먼저 실업자가 되냐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여러분, 지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IQ를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냥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머리가 좋은데, 이게 또 그 IT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한국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왜? 5G 시대잖아요. 5G 시대.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한국에 파견 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미국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강력한 인공지능이.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뭐야? 지적인 서비스인 거죠. 그것은 지능적인 서비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이 한국의 도봉구에 사는 어떤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기는 힘들어요. 그죠? 자, 어떤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을 파견해야 돼. 띵동 띵동 로봇이 가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먼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능을 쓰는 것들은 원격으로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원격으로. 그러나 손을 쓰는 것은 원격으로 하기 힘들다. 왜? 절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로봇을 파견한다거나 인력을 파견한다거나 뭔가 직접 만져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으로 50년간은 머리를 잘 쓰는 직업보다는 손을 잘 쓰는 직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 개념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걸 기본 개념으로 깔면 뭐가 좋냐면은, 자, 머리를 쓰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쓰면서 손을 동시에 써야 하는 직업이 더 안전할 것이다. 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는 건데 뭐냐면 자 의사의 경우에는 고도의 머리도 써야 되죠. 근데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은 의사는 먼저 잘리고요. 수술 잘하는 의사는 오래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가락을 잘 쓰면 오래 가. 머리가 좋더라도.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됐든 모든 서비스업 또는 우리가 교사 직종, 가르치는 직종도 마찬가지로 표정이 좋아야 오래 가요. 직업이. 이것도 우리 인간의 얼굴 표정도 물질이고요. 이게 자원입니다. 미모도 자원이고요. 그죠? 난 좀 가슴이 아픈데 미모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예쁘면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모든 물질적인 자원이 동시에 갖춰지면 더 오래 간다. 손가락을 쓰는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머리 좋은 애들은 대부분 인공지능한테 넘겨주게 되고 일을 저는 당분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모들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사고사나 질병사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아마 거의 1위나 2위로 초월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자살로 죽는 사람의 그 확률이요 1, 2, 3등 중에 들어가요. 어쨌건 간에. 근데 이게 자살률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교육받아왔던 기대치하고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막상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사람이 언제 자살의 충동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거죠. 나는 그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고 명문대 갔고 학점 잘 땄는데 나 세상에 나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펼쳐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있나 하고 딱 갔더니 몸 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쓰는 일은 사라지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 명문대 나왔는데 머리 쓰는 일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미 착 깔려버린 거죠. 몸을 써야 되는 거야. 보니까는 화장실 청소 직업밖에 없는 거야. 자기 명문대 나왔는데. 그때 자살 충동이 와버립니다. 그때. 그런 방식의 자살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소외감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의 그 상실이 있잖아요. 자기 자아 정체성의 상실. 이것 때문에 자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요, 지금 외롭게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위로해주는 로봇이 지금 배치되고 있어요. 대화해주는 로봇. 지금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했더니 그 노인들이 그 로봇을 한 2주간 빌려주고 나서요. 절대 못 가져가게 합니다. 이미 걔랑 친구가 돼버린 거야. 그 대화해주는 챗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봐요. 실제 사람처럼 생긴, 그리고 가상현실 여자친구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딱 쓰면은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말 걸어주고. 이제 그게 또 홀로그램이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직장인이 멋진 남자, 공유가 멋진가요? 아무튼. 그럼 멋진 남자하고 그 예쁜 탤런트 같은 여자친구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딱 가면 불 켜주고 나타나서 요리까지 이제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외롭지는 않다니까요. 외롭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 자존감이 상실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 두뇌 속에서 반드시 지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확실하게 지워야 돼요. 모든 직업은 소중하다는 관념을 완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게 냄새나는 그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너무 멋있지 않냐? 거룩하지 않냐? 그 테레사 수녀님이 그 나병 환자의 발을 씻으면서 나는 마치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지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 사회에 역할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굉장하게 기쁜 일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그런 걸 심어주면 안 됩니다. 지적이고 영리하고 학벌이 좋은 것이 더 뛰어난 인간이라는 그런 관념을 절대 심어주면 안 돼요. 이제는 그게 자살로 바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그런 차별 정신을 완전히 지워야 돼요. 근데 그런 차별 정신을 애들이 안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지금 앞으로 펼쳐질 사회가. 그걸 주려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봉사 체험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이게 자살하지 않게 해주는 굉장한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험한 데 가서 자살률이 앞으로 너무 올라간다니까요. 험한 데 가서 막 봉사활동을 할 때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즐거운 척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즐기면 더 좋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는데 이게 최근에 입사 시험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방 탈출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있는데 다 잠겨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쇠를 숨겨놓는 수준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탈출을 하면 합격이고 탈출을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이게 영어 수학 점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회사에서 입사 시험들이 그렇게 바뀔까요? 영어 수학은 인공지능이 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회사의 돌파구를 찾아달라는 거야.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를 제발 신입사원들이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완벽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방 탈출하면 합격이야. 예전에 그 일본 전산 이야기인가? 참 재밌는 그게 성장기 때 얘기죠. 그 일본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전력 회사인가 아무튼 IT 회사인가 그런데 합격 기준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정말 그렇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 면접 보는데 가장 일찍 온 사람. 회장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밥 많이 먹는 사람 뽑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가장 먼저 온 애 뽑아 그냥. 그리고 목소리가 제일 큰 애 뽑아.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았어요. 회사가 막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성장기 때 얘기지만 근데 그게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일리가 있더래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의 장점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의 장점이 있더래. 그리고 어디 한다고 그러면 미리 와서 막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뽑았더니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일본 그 회사의 회장이 봤던 게 뭐였냐면은 정말 장점은 어쩌면 평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인간의 장점은 종이로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장점을 키워왔던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입사도 못해요. 못해요. 입사 시험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그 결정적인 게 하나가 이건데 스펙테클이라는 건데 자기 잘난 척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버려요. 우리 부모 누군데요? 나 명문대 나왔는데요. 나 영어 점수 몇 점이었는데 마이너스 5점.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고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뽑는 기준은 미래 중심,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두뇌, 그리고 모험형 두뇌,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는 두뇌,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벌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즐기면서 해결하는 두뇌, 이걸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애들 사원들을 뽑아왔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라든가 IT 기업에서 입사 시험이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경향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 최종 면접 시험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부러진 의자 고치기. 못하고 망치 이런 걸로 그 의자가 망가진 것, 책상이 망가진 것을 튼튼하게 잘 고치면 합격, 못 고치면 불합격이에요. 많이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좀 기본을 보긴 봐요. 지금 왜 기본을 보죠? 인공지능이 아직 완벽하게 상용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2025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가 바둑 은퇴했잖아요. 네. 바둑 은퇴하고 어디로 가냐면 신약 개발, 바이오, 의료, 교육으로 가요. 알파고가. 자기는 좀 더 어려운 분야에 이제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둑은 이제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난 바둑의 신선이다. 딱 선언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이들과 알파고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물질을 다루면 그 신약이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알파고가. 이게 금방 온단 말이에요. 금방 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지적인 능력을 대신해주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싸진단 말이에요.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200이 넘고 명문대 나온 애를 뽑으면은 연봉이 5억씩 나가야 되는데, 알파고 인공지능을 우리 회사에서 빌려서 쓰면 50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해, 또 일을. 이것저것 잘해.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는 지능을 빌려 쓰는 시대라니까요. 우리가 돈 주고 휴대폰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래에는 인공지능 쓰는 게 우리가 휴대폰 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이 점점점 싸집니다. 핵심은. 여러분, 지적인 게 얼마만큼 인간의 지적인 게 값어치가 없어지겠어요. 이 경향성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완전히 묵사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중간에 교육받은 계층들이.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뭐냐? 그 교육을 지가 좋아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인문학 공부가 난 너무 좋아서 막 추천도서를 읽었어. 그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살은 안 합니다. 자살은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았거든. 그리고 자기는 사회에서 어떤 효용성 있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거든. 그 즐기면서 그걸 해왔으니까. 그러나 즐기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이걸 시켰어. 나왔더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살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은 암묵지,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선임하사, 중상, 암묵지 있죠. 이건 뭐냐면 아까 그 미래 인재에서 7번, 8번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 실수를 많이 해보네.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가 돈을 받으면서 개고생을 할 수 있다. 무조건 보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장이 알바비를 주면서 개고생을 시키겠다는 거야.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 암묵지가 쌓이거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2025년 되면 이게 확 드러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10년 후란 말이에요. 8년 후, 10년 후에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라니까요. 취직할 무렵에.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외국인을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를 주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예쁜 외국인을 소개시켜주는 건데, 멋진 그 외국인 남자친구,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데리고 그냥 여행을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행을 가서 카페에서 그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굉장히 예쁘거나 아주 멋있는 이태리를 갔는데 멋진 남자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거기서 동기부여가 확 생기거든요. 단순해요. 약간 동물적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개고생도 하면서 엄마 나 영어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직접 사귀고 싶거든. 자, 통역기를 통하지 않고 사귀고 싶거든. 그 욕구가 생겨야지 진짜 제대로 공부가 되거든요. 어쨌든 정말 공부가 되는 두뇌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머물수는 안목지, 감정과 직관, 수치화되지 않고 절대 수치화되거나 언어화되지 않는 일만 하는 거. 숫자가 없어, 그 일은. 숫자도 없고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런 일을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보내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명장이나 예술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어떤 걸 관리를 하거나 뭔가 만들기를 하거나 하느냐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뭐 숫자나 언어가 굳이 많이 필요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리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영역이 굉장히 유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게임 중에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하는 게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위인가 해가지고 가짜로 이렇게 테니스 채를 치면은 화면에서 변하는 게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혈관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뭔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그 피플주에서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만들고 막 망치질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부 예술 작품이지 상품은 아니에요. 상품은 뭐가 만들어요? 3D 프린터가 만들어요. 인공지능이. 시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만드는 사회가 아니에요. 미래 사회, 피플주는. 뭐냐면은 그 과정, 만드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그걸 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과정, 그 만드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가르칠 인간이 필요해요. 또 인간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문화센터 강사라도 하게 됩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공부를 굳이 싫어하는 애를 막 공부하라고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장기적으로 이거는 불안하고 장기적으로 화이트 칼라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가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놀이동산 가도 막 영어 사전만 보고 막 도저히 엄마 나는 책이 내 애인 같아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오케이 좋다 이거야.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옛날엔 다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로. 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넓게 가거나 그러니까 지식의 그 넓이를 확 넓히거나 아니면 깊이를 확 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얘가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20개국의 언어를 그 20개국의 책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를 공부해버려야 돼요. 20개에서 50개국. 그러면 걔는 어서 인공지능하고 협업하는 애가 되거든요. 그 정도 해버리면. 근데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3개국어밖에 못해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거는 그냥 인공지능이 잘하기 때문에 3개국어, 7개국에 하는 거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 인간이 그냥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인공지능의 그 통번역 능력이 인간의 그 말의 뉘앙스를 전달해주는 능력 자체가 그리고 지금요 언어가 텔레파시로 전파되는 기술까지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데 3개국어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가냐면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유희가 거기서 그게 덕후예요. 언어 연구의 덕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게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책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한다면.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양 독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좀 이렇게 해피할 수는 있어요. 즐긴다면. 자, 또 하나는 굉장히 깊은 독서나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고문서를 읽기를 좋아하는 애가 이집트까지 놀러 가서 그 이집트 피라미드 박물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집트 문자를 막 해독을 하면서 중국 문명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진시황 때 진시황하고 알렉산더가 동일한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때 한자와 그리스어의 어떤 교류는 없었을까 하면서 아주 오래된 도서관만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은 공부입니다. 디테일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글로 서치가 안 되는 문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구글로 서치가 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문서에 올라가자마자 인공지능이 이미 다 해버려요. 그게 응용 능력까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또는 피플즈, 인간 동물원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공한 인간으로서 또는 보람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 대부분 덕후 경제입니다. 굉장히 뭔가에 얘가 푹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찍 시작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탄다거나 하는 것도 깊이 빠져서 노벨상을 타는 종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벨상 수상자들 학문하는 경향성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막 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타는 사람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즉 첨단이라는 건 항상 지금까지 역사에서 어떤 프론티어라는 것, 인간들한테 더 새로운 영역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넓거나 굉장히 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지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자, 아예 지적인 영역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빨리 중학교 졸업하고 개고생하는 대로 취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막 현장에서 개고생하면서 몸 쓰는 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장사 같은 거 서빙을 막 해야 된다. 그러면 뭘 배우죠? 인간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을 배우고 몸으로 안목질을 쌓는다는 것이 10대 때 쌓는 거하고 20대 때 쌓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나눠준 책에 보면 이거 쭉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자식이 대학교에 간 다음에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표입니다. 앞으로 50년, 80년, 100년 동안 우리 문명의 어떤 트렌드를 제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뭐 이것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이걸 잠깐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살짝 이제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대 초반의 체험의 중요성과 우리 두뇌를 바꾸는 감정의 능력을 압축적으로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기가 돼서도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요, 두뇌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두뇌는 융통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체조를 하면은 문법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거하고 몸을 쓰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두뇌는 그렇게 똑같은 전압으로 똑같은 네트워크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숫자를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도구를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그 미래 인재에서 10대의 준 전문가 되기가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는데 10대 때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성과를 맛봐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었죠. 10대 때 자기가 달인이나 고수라고 느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반장 한번 해보는 것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평생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낚시질을 해도 가장 잘할 거야. 근자감이 생겨요. 그게. 그래서 두뇌라는 게 일찍이 10대 때 뭔가의 고수가 돼보면 어른이 됐을 때 다른 거에 고수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 있죠. 그 다음에 전공을 5개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국영수 사과 5가지를 다 A+ 맞고 100점을 맞게 되면은 대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국영수 사과를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통섭형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때 국영수 사과가 있는데 다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잘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를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은 얘가 초중고등학교 때 과학이다. 그럼 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실수하는지를 알아낼 정도로 잘해버린 거죠. 그래서 과학 선생이 수업을 하다가 헷갈린 거 있으면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걔는 영어 수학을 못해. 근데 과학은 무지하게 잘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선생님 이거 만든 거니? 그러니까 딱 대답을 해줘.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학을 가면 나는 교수보다 얼마든지 뛰어날 수 있어. 여유가 있어, 여유가. 회사를 가면은 나는 이 회사 회장 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체험이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끊임없는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두뇌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고수가 된 경험을 한 사람이 성인기에 뭐를 해도 고수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섭형 인재는 하나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 것을 또 마스터하고 또 마스터하는데 거기에 재미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스터하는 거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체제로 아이들이 그 학문이라든가 뭔가 체험이나 예체능을 배우게 되잖아요. 10대 때 단 하나도 마스터하는 경험, 체험을 못하고 나이 먹어버려요. 두뇌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성취 못하는 애가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교육을 다 때려치울 거예요. 이거 바꿀 거야. 안 되잖아요. 지금 공교육은 관리형이란 말이에요. 어디 나가서 그냥 사고만 치지 말아라. 교실에 앉아있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정말 깨어있는 교사만이 한 두뇌를 성장시킵니다.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미국의 빌 게이츠 재단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4% 나옵니다. 4%. 100명 중에. 아이들 100명 중에 4명만 변화가 된다고 나옵니다. 학교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점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뛰어난 다산 정리형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회사 회장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기 외삼촌이랑 같이 이 크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크림을 팔고 자기 초등학생들한테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티 로더가 된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 괜히 눌렀나? 그게 중요하고요. 자, 감정 부분은 살짝 오버됐는데 감정만 얘기하고 자, 이거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뭐 한 1, 2분이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10대 때 그 자기가 고수나 달인이 되어 이미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두뇌를 자기 부모의 DNA보다 더 탁월하게 바꾸는 힘은 감정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공포, 시기, 경쟁, 불안, 미안함, 감사함, 사랑, 유희, 재밌어, 쾌락, 판타스틱해 막
이 감정의 힘으로 두뇌는 바뀌는 겁니다. 이 감정을 느낄 때마다 두뇌에서는 두뇌의 구조를 바꾸는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자기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감정을 잃어버리면 절대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안함과 감사함 사이에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이 뭐냐? 부모한테 미안해하는 애는 미안함과 원망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즉 자기주도성이 문제인데 자기주도성이 약한 상태로 양육이 돼버리면은 근데 그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알고 막 잔디 깎아주고 헬리콥터로 타고 막 이렇게 막 해줬어. 근데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성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를 만족 못 시켜주는 것 같아. 그게 미안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대개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왜? 부모의 머릿속에 정답이 있는 부모만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의 머릿속에 정답이 없다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헬리콥터 마음 잔디 깎기만 안 해요. 자기가 너무 확신이 있는 거야, 성공에 대한.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거죠, 부모가. 그러면 그 자녀는 원망, 미안, 불안, 시기, 공포라는 감정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두뇌를 개발하는 어떤 에너지가. 그런데 이쪽은 감사와 반성은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반성을 합니다. 뭔가 자기 부모에게 미안해하면 약간 원망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핑계를 대고자 하는 그러니까 수동적이니까 피동적이니까 여기는 좀 능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감정의 힘과 이쪽 감정의 힘의 차이가 뭐냐면 창의성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이쪽은 안정 추구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두뇌가 이쪽으로 양육이 돼버리면 감정이. 근데 감정이 이쪽으로 양육이 되면은 모험 추구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평소에 느끼는 그 감정의 힘 자체가 반성, 감사, 사랑, 유의, 쾌락 쪽에 이게 주로 이 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서 뭐 피플주, 인간 동물원이든 아니면 첨단 기업이든 아니면 정치인이 되든 뭐가 되든 모험을 하는 미래 지향형 두뇌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과거 지향형 두뇌로 바뀌어 버립니다. 점점점. 그래서 창의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정의 힘인데 여기에 대한 좀 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일 오전에 웅진 미아잡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일은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어린애를 가진 부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어린애를 가진 부모가 계신 분은 내일 제가 올리는 강의도 유튜브에서 좀 봐주시면 되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